안녕하세요. 서학개미TV입니다. 오늘도 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저희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미국의 신흥 핀테크 기업 데이브. 서학개미들이 왜 이 기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어디까지일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월급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통장에 돈이 바닥나서 카드값이 밀리거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던 적. 한국에서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마이너스 통장이 익숙하죠. 그런데 미국은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은행 계좌에서 돈이 부족하면 그냥 빨간불이 뜨는 게 아니라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오버드래프트 피라는 게 붙습니다. 한 번에 $35, 우리 돈으로 약 5만 원이에요. 문제는 이게 하루에 여러 번도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몇십만 원이 빠져나가기도 하죠. 2016년 기준 미국인들이 1년 동안 은행에 낸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총액은 $150억.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은행들은 이 수수료로만 엄청난 돈을 벌어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행이 이렇게 서민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2017년 한 스타트업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다소 평범한 데이브. 데이브라는 이름 좀 평범하죠? 그런데 그게 핵심입니다. 창업자는 금융을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친구 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 이름이 데이브라고 한다면 괜히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금융 서비스가 딱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란 겁니다. 은행이 딱딱한 관료라면 데이브는 친절한 친구. 이름 하나로 철학을 보여주는 셈이죠. 데이브를 만든 사람은 제이슨 제이선 윌크.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연쇄 창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은행에 대한 불신이 컸어요. 대학 시절에도 늘 은행 수수료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는 서민의 적이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해도 엄청난 시장이 생긴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행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바로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NBA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 마크 큐반. 큐반은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 샤크탱크로도 유명하죠. 그는 제이슨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20대 때 가장 고생했던 게 바로 이거였다. 은행 수수료.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수천만 명이 널 따를 거야. 그렇게 큐반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데이브는 단숨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짚어볼까요? 왜 미국에서는 데이브 같은 회사가 가능했을까요? 한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처럼 모바일 기반, 수수료 없는 은행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죠. 하지만 미국은 전통은행들이 아직도 막강한 힘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불편을 참으면서 은행을 이용해야 했어요. 데이브는 바로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구멍난 시장을 정확히 노린 겁니다. 데이브 앱이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날 가입자가 1만 명, 첫 달 가입자가 20만 명을 돌파했죠.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앱 깔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안 낸대. 월급 들어오기 전에 미리 $75 빌려주더라. 미국 젊은 세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월급날 3일 남았는데 갑자기 카드값 자동이체가 빠져나갔다거나 병원비가 나왔다거나 그럴 때 보통 우리는 마이너스 통장 쓰죠. 그런데 미국은 마이너스 통장 자체가 흔치 않아요. 대신 수수료 폭탄이 날아옵니다. 데이브는 이런 상황에서 걱정 마. 내가 먼저 $75 빌려줄게. 월급 들어오면 갚으면 돼. 라고 말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이게 미국 MZ세대에게는 진짜 혁신이었어요. 실제 사용자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이 많습니다. 은행에 속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해방된 기분이에요.
급할 때 5만 100달러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입니다. 앱 디자인이 너무 귀엽고 친근해서 매일 열어보게 돼요. 맞습니다. 데이브는 금융을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귀여운 캐릭터 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혁신이었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거 한국의 토스랑 비슷한데? 맞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데이브에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친숙함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이미 토스, 카카오뱅크 성공 스토리를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브가 미국판 토스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토스의 글로벌 상장 스토리를 미리 보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데이브가 왜 탄생했고 어떻게 초반에 성장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남죠.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수익 구조가 없다면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브의 비즈니스 모델, 즉 돈 버는 구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데이브의 캐치프레이즈는 단순합니다. 수수료 없는 은행로 피뱅킹. 즉, 전통은행들이 수수료 장사로 돈을 벌었다면 데이브는 그 반대 길을 간 겁니다. 수수료는 최소화하고 대신 구독료 팁카드 사업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서비스는 EXTRACASH 엑스트라캐시입니다. 이건 일종의 소액 신용 대출인데요. 기존 은행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월급날 5일 전에 카드 결제가 다가왔습니다. 통장에 잔액은 20달러밖에 없어요. 이때 은행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잔액 부족으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통과시켜주면서 35달러의 수수료를 붙이겠죠. 하지만 데이브는 달랐습니다. 최대 500달러까지 미리 빌려줍니다.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면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자도 없고 연체료도 없다는 점. 그럼 데이브는 여기서 돈을 어떻게 벌까요? 바로 팁입니다. 데이브는 유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돈을 빌려줬는데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자율적으로 팁을 주세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팁을 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강제로 수수료를 떼가면 반발심이 생기는데 스스로 주는 건 오히려 뿌듯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데이브만의 독특한 수익 구조입니다. 두 번째 수익원은 구독료입니다. 데이브는 데이브 뱅킹이라는 월 구독제를 운영하는데 한 달에 약 $1 정도의 멤버십 비용을 받습니다. 이걸 통해 유저는 초과 인출 방지, 예산 관리 툴, 신용 점수 추적, 캐시백 혜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이죠? 하지만 사용자가 500만 명만 넘어도 연간 수천만 달러 매출이 나옵니다. 스타벅스가 아메리카노 하나 팔아도 이익이 되는 것처럼 핀테크도 구독 기반이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됩니다. 세 번째는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사업입니다. 데이브는 유저에게 자체 발급 카드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인터체인지 수수료 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가 또 다른 수익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데이브 카드를 사용해서 월 $1000를 결제한다고 해봅시다. 가맹점은 결제액의 1%, 2%를 수수료로 내는데 이 중 일부가 데이브로 들어옵니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카드 수수료만으로도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죠. 즉, EXTRACASH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구독료와 카드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브의 숨은 무기는 데이터입니다. 데이브는 예산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번 달 외식비가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다음 주에 전기세가 빠져나갑니다. 이런 알림을 주면서 사용자의 금융생활을 관리해주죠. 이 과정에서 쌓이는 데이터가 엄청납니다. 소비 패턴, 월급 주기 빚, 상환 습관 같은 데이터는 앞으로 대출, 보험, 투자 상품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데이터 금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이브 역시 장기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브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4가지입니다. EXTRACASH 소액 대출 팁 기반 수익, 구독료 안정적 멤버십 매출, 카드 사업 결제 수수료 수익.
데이터 자산 장기적 금융 상품 확장 기반. 즉, 은행처럼 수수료 장사에 의존하지 않고 구독 팁 데이터라는 새로운 방식을 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서학개미들이와 이건 한국 토스랑 닮았다고 느끼는 지점입니다. 자, 이제 데이브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왜 하필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들이 데이브에 이렇게 주목할까?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콘텐츠의 핵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학개미들의 투자 패턴과 데이브가 맞물리는 이유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학개미들의 특징은 단순히 테슬라 같은 대형주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주와 스토리가 있는 주식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데이브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는 숫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테슬라가 왜 사랑받았을까요? 단순히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회사라는 내러티브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데이브도 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에 맞서는 친구 같은 은행이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데이브를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은행이 서민을 괴롭힌다. 데이브는 그걸 바꾸겠다. 소비자 편에 서겠다. 이건 마치 언더독 스토리예요. 한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내러티브죠. 두 번째 이유는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한국 투자자라면 이미 토스와 카카오뱅크 성공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토스 간편송금에서 시작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성장. 카카오뱅크 모바일 전용 은행으로 흑자 전환 성공. 데이브의 모델은 한국의 토스, 카카오뱅크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즉,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가 이미 본 성공 모델이야 라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서학개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토스와 카카오뱅크가 한국에서 성공했으니 데이브도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주목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대 교체입니다. 지금 미국의 금융주도 세력은 밀레니얼, Z세대입니다. 이들은 전통은행을 불신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수수료를 떼고 신용점수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젊은 층을 차별했기 때문이에요. 데이브는 이 세대에게 맞춘 서비스입니다. 앱 디자인 귀엽고 심플. 언어 친구처럼 편한. 서비스 소액 즉각적. 한국의 서학개미들도 이 흐름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토스와 카카오뱅크를 통해 똑같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에요. 즉, 데이브는 단순한 핀테크가 아니라 세대 교체의 상징입니다. 서학개미들이 놓칠 수 없는 이유죠. 네 번째 이유는 글로벌 확장성입니다. 데이브는 아직 미국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지만 핀테크 서비스는 국경을 넘어가기 쉽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성공하면 캐나다, 영국, 호주, 아시아 시장으로 나갈 수 있죠. 서학개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데이브가 미국에서 토스급 성공을 거둔 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면 그건 바로 제2의 페이팔이 되는 길이다. 즉, 지금은 시총이 작지만 글로벌 확장을 감안하면 10배, 50배. 주식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 이유는 투자 심리입니다. 서학개미들은 이미 빅테크 주식에서 큰 수익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는 너무 비싸죠. 그래서 다음 기회를 찾습니다. 데이브는 아직 작고 변동성이 크지만 그렇기 때문에 꿈을 걸 수 있는 주식입니다. 마치 2015년에 테슬라, 2010년에 넷플릭스를 보는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즉, 서학개미들이 데이브에 주목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희망주로서의 매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데이브에 주목하는 이유는 5가지입니다. 언더독 스토리텔링, 은행에 맞서는 반란자. 한국 토스 카카오뱅크와 닮은 모델. MZ세대 소비 트렌드와 맞물린 혁신. 글로벌 확장 기대감. 아직 작은 기업이지만 그래서 더 큰 꿈을 걸 수 있는 가능성. 자, 이제 여러분도 이해되시죠? 단순히 주가가 싸서가 아니라 스토리와 세대, 미래 가능성이 서학개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자, 이제 데이브가 왜 주목받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건 결국 숫자로 귀결됩니다.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재무 상태가 받쳐주지 않으면 위험할 수밖에 없죠. 이번 시간은 데이브의 실적, 밸류에이션, 경쟁사 비교를 통해 투자 관점에서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데이브는 2021년 말에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IPO가 아니라 SPAC 합병 방식을 택했죠. SPAC 합병은 빠르게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지만 동시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적이 약한 기업들이 주로 택한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브는 상장 직후 큰 주목을 받았지만 동시에 변동성도 컸습니다. 상장 당시 시가총액은 약 40억 달러 수준. 하지만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금은 훨씬 낮은 밸류에이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일 수도 리스크일 수도 있죠. 그럼 실적을 보겠습니다. 데이브의 연간 매출은 설립 초기에는 거의 없었지만 상장 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 약 7천만 달러, 2021년 매출 약 1억 2천만 달러, 2023년 매출 약 2억 달러 돌파. 매출 성장률만 보면 연평균 30%, 40% 수준입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꽤 준수한 성장 속도죠. 특히 XTRACASH 서비스 매출 비중이 크고 여기에 카드 수익과 구독료가 더해지면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자입니다. 데이브는 아직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주된 이유는 마케팅 비용과 기술 개발 투자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첫째, 고객 확보 비용은 초기일수록 많이 듭니다. 가입자가 일정 규모 이상 쌓이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둘째, 구독료와 카드 수익은 반복 매출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즉, 지금은 적자지만 구조상 흑자 전환은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입니다. 데이브를 평가할 때는 PER보다는 PSR 주가 매출 비율, 그리고 PBR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흑자가 아니니까요. 현재 데이브의 PSR은 약 1배 수준입니다. 같은 핀테크 경쟁사들과 비교해 볼까요? SOFI 약 3배, 차인 비상장 5배 이상으로 평가, 라빈후드 약 2배. 즉, 데이브는 성장률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적자 리스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성장주라는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경쟁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SOFI 대출, 투자, 보험까지 다루는 종합 핀테크. 하지만 그만큼 무겁고 리스크도 큽니다. 라빈후드 주식 거래로 급성장했지만 규제 리스크에 민감합니다. 차인 미국 모바일 뱅크 1위. 하지만 고객층이 너무 광범위해 차별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데이브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수수료 없는 소액 금융 서비스. 고객 충성도가 높고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있죠. 아직 규모가 작고 규제 대응 능력이 부족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데이브의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아직 적자지만 구조적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이 크다. PSR 기준으로 보면 경쟁사 대비 저평가 상태다. 다만 규모가 작고 규제 리스크가 남아있다. 즉, 데이브는 안정적인 대형주는 아니지만 고위험 고수익 성장주로서 투자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서학개미들이 10배거 그 이상의 후보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데이브의 성장 스토리와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리스크 요인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위험 요소를 모르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브가 가진 5가지 주요 리스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데이브는 전통은행이 아니라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그런데 미국 금융당국은 최근 몇 년간 핀테크 기업들을 점점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 규제, 대출 관련 규제, 데이터 보안 규제, 이 3가지가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국이 데이브의 XTRACASH 서비스는 사실상 대출이니 이자를 붙여라라고 규제한다면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규제는 데이브가 앞으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 리스크입니다. 핀테크 시장은 지금 붐이라고 할 만큼 경쟁자가 많습니다. SOFI, 라빈후드, 차임 같은 회사들뿐 아니라 전통은행들도 디지털 서비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형 은행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제공하기 시작한다면 데이브만의 차별성이 약해질 수 있겠죠. 작은 스타트업이 거대한 은행과 경쟁하는 건 언제나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고객 확보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광고 프로모션, 캐시백 이런 걸로 사용자를 모으다 보면 초기에는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브 역시 아직 흑자가 아닙니다. 만약 예상보다 늦게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가가 다시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 심리 리스크입니다. 데이브는 아직 작은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사고 팔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2배, 3배 오르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반대로 반토막 나는 것도 순식간일 수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시 경제 리스크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비자들은 돈을 더 빌리기 어려워지고 소액 대출 서비스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은행이나 국채로 자금을 옮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금리 경기 침체 실업률 같은 것이 환경이 데이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학개미들에게는 어떤 교훈이 남을까요? 첫째, 성장주는 항상 꿈과 리스크가 함께한다는 점. 둘째, 스토리에만 투자하지 말고 숫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 셋째, 포트폴리오 분산의 중요성. 데이브가 0이 되더라도 전체 자산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즉, 데이브는 단순히 돈 버는 기회라기보다 투자의 본질을 배우는 교과서 같은 종목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데이브는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면서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미국의 토스, 실패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회사가 보여주는 도전은 서학개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투자는 단순히 수익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는 과정이다. 오늘 10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